몇 년 전부터 계속 인문학 그리고 고전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뭐 좋아요. 뭐 읽는 건 좋은데 고전을 읽는 방법을 제대로 아냐? 그냥 막 읽는다고 다 되는 거냐? 아니면 인문학을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과거나 역사를 보는 방법을 아무도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학자, 교수, 박사, 노. 절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이미 기득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입을 닫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이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현재의 이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800년대 독일의 슌볼트라는 사람이 독일 베를린 대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대학 시스템에 분과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게 현대 대학의 시작이에요. 과를 이렇게 나눠서 자기 전문 분야만 열심히 들이파갖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시스템. 이 훔볼트 대학 이전의 대학들은요, 학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 연구하는 분야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공부했거든요. 이 얘기도 제가 몇 번을 했었던 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사람이 그림만 그린 게 아니거든. 과학, 수학, 뭐 다양한 분야의 것들, 화학 이런 것들까지 다 공부를 한 사람이란 말이죠. 옛날의 박사들은 정말 박사, 많은 걸 두루 다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다른 많은 영역들을 두루 다 보는 사람을 박사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게 깨진 게 독일의 훔볼트가 만든 베를린 대학교가 시작이고, 그 이후로 대학들은 전부 다 이 독일 베를린 대학을 본떠서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지 정말 학자나 박사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 근데 이 대학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 목적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국 시대였어요. 그리고 독일도 아니었죠. 프로이센이죠. 황제에게 필요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그 당시에 정말 제일 못 사는 나라였거든. 자원도 없었고, 이 주변에 신성 로마 제국에 쌓여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었고,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상태 내에서 먹을 것도 현찮아서 감자 심어서 겨우 먹고 사는 거를 갖다가 근근하게 먹고 사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나라였단 말이죠. 그랬던 나라가 뭘 중요시 여겼냐면 교육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육을,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대학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시스템을 싹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서 점차 프로이센이 독일 전체를 갖다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결과 프랑스도 전쟁으로 이기면서 독일 제국을 만들어내고요. 그 힘에 의해 갖고 철학도 독일 철학이 어마무지하게 발전을 하게 됐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지금도 유럽의 맹주로서 활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간이 거기에서 마련이 돼요. 그러니까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상아탑이라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고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지금의 대학들은. 그러다 보니 과가 다 나뉘어져서 자기 과의 것은 전부 다 몰라요. 이 전문가의 함정이란 게 있거든. 이렇게 다 잘게 쪼개져 버리고 서로의 담을 넘지 않게 되니까 이 분야에서 저 분야를 필요로 하는데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역사를 바라봐도 전체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의 왕의 어떤 사건, 이것만 들이판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텍스트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분과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문서들을 읽냐? 아니,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전부 다 쪼개져 갖고 누구 전문가 거기에서도 어떤 전문가. 그래서 설명하는 게 총체적이고 완전한 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구석들만을 보여주고 설명한다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인문학을 해야 된다, 고전을 읽어야 된다, 말이 되냐고. 실제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년 전부터 이 쇼펜하우어가 되게 유행을 해요.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러더라고. 한동안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언급도 안 했던 철학자인데, 이 쇼펜하우어가 요즘 시대에 왜 재조명을 받냐?
쇼펜하우어 자체가 아웃사이더 왕따였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독일 대학에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 철학을 강의하겠다라고 시작을 할 때 하필이면 동시대에 최고 권위 있었던 사람이 헤겔이었다고. 헤겔이 강의를 갖다가 수강생을 받는데 바로 옆에 지가 강의를 하겠다라고 강의 수강생을 받으니 당연히 뭐 누가 와서 들어요. 한 4명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럽다고 때려치고서 나가서 아웃사이더로 자기 혼자 스스로 철학이라는 걸 한 사람이라고요. 이 독일의 헤겔은 이 철학사에서 어마무지한 사람이거든요. 이 모든 사상을 갖다 다 건드려 놨기 때문에 종합해놓고, 이 헤겔이 칸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라서 논리학을 만들고 관념론 그리고 변증법 만들고 또 국가를 위한 법 철학 같은 것도 만들고, 인간의 이성은 현실적인 것이고 이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진짜 거의 철학사에서 헤겔을 빼고 얘기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인물이었단 말이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 헤겔을 갖다가 뭐라고 까냐면 차라리 데이비드 휴음을 읽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으로 깐단 말이에요. 이 데이비드 휴음이 누구냐면 영국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유물론적인 생각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든지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파생된 생각들이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데이비드 휴음의 후예들이라고 봐야 되고, AI도 마찬가지예요. AI도 데이비드 휴음의 생각들이 발전해서 AI라는 어떤 이런 상상력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현재 이 AI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 데이비드 휴음이 칸트에게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칸트는 계몽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인데, 이 칸트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2명인데 하나가 데이비드 휴음이었고 하나가 루소란 말이죠. 루소 얘기도 해보면 되게 웃겨요. 이 사람이 사회계약론의 3대장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에밀이라는 책을 써서 그 교육학에 대해 시조로도 꼽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장자크 루소가 쓴 책, 그리고 장자크 루소가 한 말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피해 숙청이 이뤄지고 막 그랬거든요. 굉장히 반사회적인 인물이고, 근데 루소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럴만해요. 왜냐면 엄청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거의 고아처럼 자랐고 나이 40, 50이 될 때까지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잡부로 불려다니면서 진짜 하루 팔아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학교를 다녀서 학문을 배웠던 것도 아니었고 지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우연찮게 어떤 공모전 같은 거에 당선이 되면서 나이 40, 50이 돼서 아마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을걸요. 굉장히 반사회적이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은 버렸단 말이야. 그 사회시설 같은 데다 맡겨놓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교육 자체도 그 이전에 있었던 교육 시스템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었고 다 귀족들이 교육을 받았던 건데, 귀족의 자제들이 교육을 받았던 건데, 이 귀족의 자제들은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받았거든. 왜?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고 딱딱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 일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컸어. 다 교육 자체가 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길러주는 환경 속에서 어깨 너머로 그냥 크면서 배웠던 거라 자연스럽게 컸다고. 거의 90% 이상은 귀족들 해봐야 몇 프로가 되겠어. 10%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교육을 갖다가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연주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교육학의 시조가 돼버리니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비틀려 있냐라는 거죠. 쇼펜하우어도 똑같아요. 비주류였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히키코모리, 염세주의의 대표자. 혼자 살아남기 위한 생각들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렇게 펼친 건데, 근데 문제가 우리랑 조건이 다른 게, 쇼펜하우어는 먹고 살 걱정이 없었던 부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뛰어들어서 막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면서 사회와 부딪히면서 살아야 됐다면 못 살았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시종을 두고 자기를 뒤치다거리 해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소리들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 철학이랑 똑같아. 그리스 철학자들이라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았으니까. 왜? 노예들이랑 여자들이 다 해줬거든. 지들은 먹고 앉아서 등 따시고 배불러하고 배 두들기면서
이런저런 오만 생각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었던 거라고. 그게 철학적으로 대단한 거냐? 글쎄,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겠지 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 또 하나 해볼까요? 막스 베버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엔 그 자본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부르주아와 칼뱅주의자들을 연결시켜 갖고 이 칼뱅주의자들의 해석을 갖다가 거의 모든 막스 베버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칼뱅주의를 설명할 때 직업 소명서를 빼놓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 이 칼뱅주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 그래갖고 누구나 성경을 읽으려면 독일어를 배우면 돼. 그래서 독일어를 알게 된 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글을 알게 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은 깜깜한 세상을 살아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글을 아는 사람은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진다고. 프랑스에서는 칼뱅이 책을 써내면서 프랑스 자체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칼뱅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왜 위그노라고 불렀냐면 사람이 글을 알게 되니까 농사 짓는 게에서 벗어나면서 소상공인, 기술 장인 뭐 이런 쪽으로 직업군이 바뀐다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을 선택해서, 왜냐면 수익이 훨씬 더 좋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대신 칼뱅은 굉장히 근면 성실할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프랑스 황제와 종교 귀족들과 갈등이 생기고, 왜냐면 기존의 기득권들은 캐톨릭을 계속 믿고 있었고 얘네들은 개신교고, 얘네들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걸 갖다가 탄압을 할 수밖에 없어지고, 위정자들은. 그래서 어마무지하게 사람들이 죽었을 걸, 프랑스에서. 그래 쫓겨나갖고 도망쳐서 간 데가 네덜란드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현대 국가에 가까운 계약에 의한 자유주의 국가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칼뱅은 스위스 제노바로 가갖고 거기에서 자기가 꿈꾸는 이상주의적인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도 유학 오고 뭐 어디서도 오고, 그래서 그 칼뱅이 만든 제노바를 벤처마킹해서 자기네들 나라로 돌아가서 활동을 했었던 거거든.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청교도들이 결국엔 명예혁명을 일으키고 뭐 이런 다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청교도가 결국엔 쫓겨나갖고 간 데가 미국이고, 미국이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고,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뭘 청교도가 직업소명서에 의해서 부르주아를 만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떠들어대는지. 이제 막스 베버 어머니가 칼뱅주의자였단 말이죠. 아버지는 방탕하고 탐욕스럽고 막 이런 사람이고, 어머니는 굉장히 검소하고 지독하리만큼 정말 신앙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막스 베버는 자기 부모들의 갈등을 보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해석을 한 거라고, 칼뱅주의를. 이제 이런 것들을 맥락을 다 보고 그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각자 개개인들의 그 가정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서 그 사람의 주장이 왜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읽어낼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학자들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난 못 봤어, 그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을. 그럼 고전을 읽어보면, 인문학을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나의 관점, 지금 나의 생각에서 그 글을 접하고 그 글을 읽게 돼요. 그럼 어떤 문장을 딱 읽으면 우와, 내 상황에 딱 팍 꽂힌다고. 근데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지. 더군다나 20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21세기가 되고 나선 어떤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냐면, 빅 히스토리라는 게 새로운 관점으로 쳐다봐야 된다라는 게 튀어나와요. 빅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지구별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한 45억 년 전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지구별에 생명체가 출현을 하고, 그리고 온갖 유인원들이 나오고, 그 유인원들 가운데서도 호모사피엔스가 출현을 하고, 그 호모사피엔스는 35만 년 전쯤에 출현을 했다고 하거든. 그럼 그때부터 빙하기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약 7만 년 전, 약 1만 년 전, 그때쯤에 최후 빙하기 시대가 끝나면서 인간에게 인지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그러거든. 그렇게 해서 그런 빅 히스토리의 관점으로 인간의 역사를 쓴 책이 유발 하라리가 썼던 사피엔스란 말이에요. 그럼 사피엔스는 굉장히 대단한 책이긴 하지만 관점이
다 맞는 얘기냐? 아니, 그러지 않아. 걔도 어쩔 수 없는 자기 환경에 의해서 자기 관점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자기 논리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농업을 갖다가 인류의 불행이라고 평가한다고.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 문명사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게 사기였다 그러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의 관점, 현재의 시선으로, 현재의 생각으로 과거를 평가하고 과거를 분석하고 과거를 바라봐.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전이나 인문학 같은 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전부 다 누구냐면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강단에, 교단에 모든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권위들, 학문적 권위들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연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거의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과거의 어떤 생각들이든 간에 모두 살아남아서 우리 삶 곳곳에 다 녹아 있어요. 따라서 인문학 고전이 필요로 하진 않아. 사실은 정작 필요한 건 뭐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필요로 해. 인문학 고전을 읽을 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낼 수 있다면 읽으면 도움이 되니 괜찮아. 근데 인문학 고전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 사람들을, 그 권위를 그대로 내가 갖고 와서 앵무새처럼 떠들고 주장을 하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생각은 뭔데? 라고 물어봐야 되거든. 지금 모든 학자,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이 지 얘기가 있냐? 지 얘기가 없다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이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니지, 벌써 학교를 졸업하기 그 전부터 읽는 거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텍스트, 즉 글로 되어 있는 걸 읽지를 못해. 지금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글로 돼 있고 문자로 되어 있는 거 잘 못 읽을걸요. 어질어질하고 책만 펴놓으면 잔단소리 나오고. 근데 이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지만 사람이 똑똑해져요. AI가 어떻게 똑똑해졌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글을 다 쓸어먹고 그걸 통해서 똑똑해졌다니까.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진짜 요즘에는 안 배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피눈물 나게 감사한 건지를 정말 모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인문학이나 고전 얘기 나오면 하는 얘기가 딱 있어요. 그거 왜 봐? 굳이 힘들게 재미도 없는 걸. 대신에 그런 것들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지의 요지는 큰 그림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지만 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 문자, 텍스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필요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고전이니 인문학이니 하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환경 속에서,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서, 웹사이트에서 게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고 큰 그림으로 읽을 줄 알고, 그리고 그 고갱이를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갈 수만 있다면 뭐하러 굳이 이미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속에 다 녹아 있는 것들을.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